그래서 1쪽이고요. 올해 정세를 핵심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총대선을 둘러싼 정세,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노총이 이야기한 총파업, 8월 총파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올해 초부터 그 다음에 10, 100, 이런 전략, 전술 이런 것들에 총파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민주노총이 이야기하고 있는 총파업의 내용과 관련해서, 적어도 각 지역에서는 전혀 총파업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올해 정세를 핵심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사안인 총대선과 관련해서는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나 그리고 각 지역별로 이 정치 토론회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진행되고 있는 정치 토론회의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더 나아가면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이나 총선 방침, 배타적 지지 방침 이런 것들이 잘 됐는가 못 됐는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실제로 각 지역에서는 현장을 포함해서 민주노총 지역본부나 금속노조 이런 단위들 어디에서도 총파업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는 지난주에 진행되었던 민주노총 조직적인 담당자 회의를 보면 회의에서 보면 금속노조를 필두로 한 각 산별연맹 어디도 총파업과 관련해서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금속노조 같은 경우에는 8월 총파업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유는 단 한 번도 7월 말 8월 초 휴가를 끝내고 와서 총파업을 해본 경험들이 없다는 겁니다. 수행사업장들을 제외하고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공공이나 철도 이런 데 역시도 이 총파업을 실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우리 연맹과 산별이 어느 정도, 어느 수준으로 개입할 수 있느냐, 이러한 수준으로 지금 현재 위에서부터 일정 정도, 약간 정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렇다는 것이고, 이것에 근거해서 노동자 참가단의 올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위상과 기조, 그리고 목표와 그다음에 활동 방향 이런 것들, 구체적인 전술들은 어떻게 나갈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자 참가단 진로 발전 장난 아니고요. 첫 번째는 정치적 총개치입니다.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동자계급 총단결 투쟁을 위한 요구 제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야권연대 반대 전면화 대중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치 총파업 조직화입니다. 위상과 성격과 관련해서는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대중기관이자 정치 선동단이다.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천단이 쭉 활동해왔던 과정, 그리고 집단면에서 나왔던 이야기들과는 정치 선동단, 요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명칭과 관련해서는 1%에 맞선 99% 정치 실천단, 약칭으로 해서 90% 실천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에 맞선 99%라는 내용의 의미는 이미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지배계급에 대한 적대성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이 대중적인 표현으로 1%에 맞선 99%라는 이름들이 이미 통용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더 핵심적입니다. 정치실천단입니다. 정치실천단은 정치적 총개치를 노동자 참가단이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존 진보정당적 정치나 나아가서 야권연대 혹은 민주대연에 맞선 정치실천이라는 의미가 객관적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뒤에 동지들도 발제를 하시겠지만 노동자 참가단이 정치 총파업 실천단, 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에 위상을 갖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이 정치 총파업 실천단으로는 정치적 총개치를 표출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정치적 총개치가 총파업 실천단으로 고정될 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은
그 진보당 정치나 특히 야권연대에 대당하는 정치 흐름을 노동자 대중들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야권연대나 민주대연합 여기에 휩쓸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총파업 선동과 조직화 관련해서 핵심적 활동과 사업으로 표현하면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총기치를 전면에 내걸고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활동하지 않고서는 총파업조차 조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총파업을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노총에서 이야기하는 이 관료적이고 그 위에서부터 내려 꽂는 이러한 총파업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살아있는 총파업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정책 총기치를 내고 그것을 통해서 총파업을 조직하는 이 과정, 이것보다 엄청난 수십 배의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목적과 목표는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과 관련해서는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그래서 목적 보시면 저희들이 방금 얘기했던 노동자 참가단의 위상과 기조, 목표, 명칭 이것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에 근거해서 당장 3월달과 4월달에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권연대 민주대연합에 반대하는 정치적 흐름을 형성시키자라는 것이 저희가 주장하는 3, 4월 핵심 목표입니다. 과제입니다. 동지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미 3월 다음 주부터 서울 광장으로 중심을 해서 희망광장 그리고 희망발걸음 동지들 그리고 금속노조의 계획이 조금 쪼그라들었긴 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는 투쟁사업장들 한 곳으로 모은다라는 계획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계획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이 총선을 앞두고 야권연대의 흐름에 휩쓸리는 경향들을 그러한 목표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그렇게 휩쓸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정치 총파업을 주장하는 이러한 카드를 제시하는 것, 그래서 투쟁에 노동자 참가단이 한정 지어지는 것, 이것으로는 실제로는 야권연대에 활용당하고 민주대연합 이 카드에 오히려 그 카드를 강화시켜주는 꼴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실제로 총선, 그 다음에 이 3월, 4월 시기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회주의자들과 사회주의 조직들이 이 총선과 대선 이런 시기에 투쟁으로 돌파하자 이런 구호들 그리고 그러한 이제 전술들을 수도 없이 주장하고 외쳐왔죠. 더 이상은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아무런 영향이나 흐름들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저희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당하는 실제로 보이는 실물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서는 여전히 지난 10수년 동안 사회주의들이 해왔던 방식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결과들을 또다시 반복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자 참가단은 다른 투쟁판과 일정이 아니라 3월 4월 집중 투쟁에 결합하되 여기서 어떻게 야권연대에 대항하는 독자적 정치 흐름을 실물적으로 형성해낼 것인가를 중심으로 3월 투쟁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후보 전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정치 총파업을 위한 캠페인을 3월 투쟁 계획으로 가름하겠다고 한다면 중요한 3월 국면에 아무런 실질적 투쟁 계획도 없는 사실상 대기주의로 빠져드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서울 집중투쟁에서 반엠비 야권연대 흐름에 대당하는 독자적 정치 흐름을 실물적으로 형성하는 것, 다른 말로 후보 전술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3, 4월 시기에
노동자 참가단이 해야 될 핵심적 이 전술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렇지 않고 노동자 참가단이 이 정치적 총기치를 내걸자 이런 얘기들 이것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 존재하는 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에 한정하자라고 하는 두 가지 흐름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후보 전술을 쓰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혹은 4월 시기에 당장 한 달도 남아있지 않은 이 시기에 실제로 후보 전술이 가능할 거냐 말 거냐 이거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더 이야기는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어요. 다만 노동자 참가단이 이러한 정치적 총기치, 야권연대와 반엠비에 맞선 투쟁들을 전개하지 않고 노동자 참가단이 총파업 실천 그것으로만 한정 짓고자 한다면 실제로 노동자 참가단이 어떠한 역할들과 올해의 핵심적인 정세 하에서 어떠한 결과들을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들이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저희들은 노동자 참가단이 총파업 실천, 총파업 조직화 여기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반복해왔던 결과들을 또다시 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적인 흐름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그 실물적인 흐름은 당장 3월달과 4월달에 가져가야 할 후보 전실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요구와 방향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은 이런 겁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경제위기가 진행되고 있고 권력 저층기입니다. 그 속에서 지금 남한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량주의들이 득세하고 있고 이른바 이렇게 좌파 또는 그 구체적으로 하면 hindu 좌파 같은 경우는 소수에 머물러 있는 상태죠. 이런 그 다음에 또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차 비중이 재점화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이게 정치의 특징에 나타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자유주의 주체의 결과로 방법이한 대중들의 불만과 고통이 누적되고 그 속에서 지리업들이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아직도 가닥을 잡고 있지 못한 채 반성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한 같은 경우에는 권력 재편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권력 재편기는 한편으로는 양적으로 보면 권력이 이완되는 시기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정권 교체 노동을 통해서 이런 방법이한 대중의 불만과 고통들을 체제내로 우리가 지금 체제내로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죠. 자, 그랬을 때 대량주의 세력들은 이게 적극 보응해서 일정하게 우리 한편으로는 의회정당 내 일정한 정치 지금부는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속에서 그 대중투쟁들을 압력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노총 집행부가 이게 부응하고 있죠. 비록 기존에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지금 미리 임무라는 것처럼 이러한 그 지배체제의 어떤 정권 물음 속에 대중들의 어떤 불만과 고통이 체제대로 흡수되는 것을 가로막고 스스로의 어떤 자기 수행을 일으키게 만드는 재반의 어떤 생들을 준비하는 것이고 특히 그러한 대중들의 어떤 불만과 고통들이 투쟁으로 오는 부분들 투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개량주의적으로 적절하게 갖다 바치는 지금 통진을 중심으로 한 개발의 의회주의 시작 및 긴장내의 조합주의와 투쟁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선언하고 있는 좌파 진영 같은 경우에는
선언 모임제인데 좀 잘못된 겁니다. 통진당 반대 선언 모임이죠. 기존의 어떤 흔들 좌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면 제2정치 세력화, 통진당은 아니다. 이것 외에는 특별한 어떤 정치적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체되어 있는 상태고, 또 특히 통진당 반대라는 보면 네거티브한 거죠. 어떤 적극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2정치 세력화 정도만 그냥 걸고 그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천적인 수준들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들이 사실 정확한 농nghiệp 정치 진출, 혁명정당의 건설이라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결국 의회 진출 또는 진보정당이라는 기차에 점차 기울자고 있는 경향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 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대중운동 차원에서 희망버스에 의해서 희망클럽이 새로운 어떤 운동 형식이라고 해야 될지 저는 의문인데 일반적으로 새로운 형식 운동 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노참단 우리들이 노참단이 수행했던 활동들도 기존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형식의 어떤 대중수행 형식이 등장하고 있죠. 그랬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운동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노동자 활동가들의 기본적인 의무는 투쟁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 투쟁이 계급으로서의 투쟁으로 형성되고 그것을 향해서 전진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특정한 지점에서의 정치적 요구나 필요를 집중 공략한다든지 아니면 또 선진 노동자들 모아가지고 뭐 안 해보겠다든지 제가 생각할 때 선언 모임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광범위한 대중의 불만과 고통 이런 것을 어떻게 투쟁으로 엮으실 것이냐 이것과 어떻게 선진 노동자들을 결합시켜서 자본이 갈라놓은 불비와 분할의 벽들을 넘어서 하나의 어떤 단일한 계급 투쟁으로 집중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이 고민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민노총이 제기한 총파업이 그 전체를 넣는 하나의 어떤 심리적인 대중투쟁의 기제 또는 고리가 된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참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총파업을 어떻게 계급으로서의 투쟁으로 조직할 것인가 계급으로서의 투쟁으로 전진하기 위한 하나의 기제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계급의 정치는 단순하게 통진당 반대 따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머무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대량들이 반대에 타도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노동계급의 정치를 노동계급의 중국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진에 있어서 헤쳐나야 될 장애물을 걷어내는 작업인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집중되어서 못 매달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모든 운동을 견제해 나가려는 경향들은 저희들로서는 뭐랄까요 정치 편향적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노동계급의 대중투쟁을 계급투쟁으로 조직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과제가 배치되어야 될 부분이지 이게 거꾸로 서서는 안 된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정치 비밀 투쟁의 재정하는 것들은 기존의 어떤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정례부 철폐 투쟁에 있어서 비밀 철폐라는 새로운 투쟁의 축이 하나의 어떤 힘 있는 핵심적인 대중투쟁으로서 이렇게 떠오르고 있다. 아직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아마 영웅들이 이렇게 이 투쟁을 중국적인 투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노참단은 저희들이 주장하는 전환의 방향은 5월 1일 날 메이데이에 총파업 승리와 노동해방으로 진진하는 노동의 투쟁단 출범을 목표로 노참단이 그 준비 모임을 전환하자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 개요는 그렇습니다. 아래로부터 투쟁의 조직이라는 기술을 확대 강화하자. 아래부터 투쟁, 이것은 뭐 대중운동으로서의 노동정당이 참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조합주의, 관료주의가 만연한 운동이 만연해서 이런 어떤 대중운동으로서의 노동장 운동이 점차 소실되어 가고 있고 따라서 계급적 역량 자체가 이 지심에서 굉장히 약하게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래부터 투쟁 조직이라는 문칙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노참단의 핵심적인 중요한 동행역할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한 확대 나가야 한다. 그 다음에 쌍시와 비중직 등 전국의 투쟁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착 투쟁 대중화, 개혁화, 정치화를 위한 전국적 지역적 실천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노동력 개혁운동의 독립성과 중심성을 투쟁을 통해 확인 강화하고 자본주의 국가에 대당하는 노동력 개혁의 진들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혁명정당이었죠. 혁명정당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진들을 연설하며 공유해야 된다. 라는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파업식의 노트의 실천 비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보다라는 것은 정진들, 개량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현재 파업식이 개량들과 만연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단순간에 정파업식에 이게 집중한다고 해서 이 판이 완전히 깔아가 틀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최선을 다해서 싸워나간다라는 의미에서 보다라는 의미를 쓴 겁니다. 그래서 대중화 정치와 계급화는 실제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관된 방향이기 때문에 동생에게 특별히 그런 말씀은 없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중적 총파업이라는 것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흔히들 투쟁사업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투쟁사업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장투사업장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있는 투쟁사업장은. 근데 실제로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 일어나고 그것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양상은 비록 전형적인 투쟁으로 나타나진 않는다고 할지라도 노동자가 생산하는 공장 그리고 생활하는 소비 공간 자체에서 언제나 대립과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이 시기 첨예하게 있는 상태에서 적어도 사업장에 대한 파악에 있어서는 아마 전 사업장을 투쟁사업장으로 파악해야 되지 않나. 물론 지금 투쟁사업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주요한 사업장이 있습니다만 노참나를 시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광범위한 대중들의 불만과 고통이 누적되어 있는 지금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장 자체를 투쟁사업장으로 파악을 하고 단지 지금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투쟁사업장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 대한 활동들을 전국적이고 지역적으로 전면적으로 좀 확대해 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것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총파업이고 이것을 그렇게 해야만 총파업을 제대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급적 총파업과 관련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급적 요구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부분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노동주성들도 그 다음에 또 노동주성들을 제시하고 있죠. 저희들 생각으로는 단순하게 현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직접적인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관련된 요구를 총파업의 요구로 잡는데 굳이 한정시킬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노총 10대 요구안에 보면 10대 요구 법안 78개 요구 사항인가 보면 국법법 폐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반가운 일이고 주목할 만한 일인데요. 결국 단순하게 총파업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어떤 노동조건 향상이나 이런 제도적 요구 외에 계급으로서의 어떤 투쟁 조건을 확보하는 투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요구들을 보충하고 그런 것들을 투쟁의 요구로서 이렇게 정립시켜 나가는데 힘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동자 계급 내의 모든 힘을 쏟아붓는 투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노동자 청가당 또는 전화될 노투당의 힘은 계급적 자기의 힘을 구사해서 종합을 만든다는 조직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지점은 각 투쟁사업장과 비투쟁사업장, 그러니까 전체 노동자들, 모든 힘들을 하나의 힘으로 엮어내는, 그래서 미주적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예비 노동자들, 청년 노동자들, 실업자들까지 이 총파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단일한 투쟁을 이끌어내고 결집시켜내는데 노트라는 기본적인 임무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정치적 파업으로 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청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정리하고 또는 비정규직 철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의미 자체를 노동자들 자신도 모르고 있는 이 상황들을 한번 극복해야 된다. 정리하고 철폐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어떤 삶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노동자들이 이러한 투쟁이 스스로의 이런 투쟁들을 끌고 나가는 것들이 다른 어떤 시민들이나 서민들에게 힘을 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뭐 비정규직 철폐 투쟁 말할 필요도 없죠. 대부분이 철저노조가 노동자인 이 국가에서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이야말로 전체 사회, 전체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위한 투쟁이다 하는 것들을 노동계급 스스로 확인하고 또 다른 계급 계층에게 확인시켜 나가는 투쟁을 반드시 증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노동개방 세상을 기타 민중 투쟁, 그 다음에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 동작에 설명할 필요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량주의 폭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진정한 계급증강 건설의 일목을 끌어내는 투쟁을 조직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계급증강이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그 성격이 무엇이든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계급이 단일화의 어떤 정치적 지도력 또는 정치적 조직에 있어서 부심적, 감정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스스로 인한 투쟁의 어떤 저해가 너무 심각한 것들을 일반 노동자들에게, 자본에게 널리 알리고 그 필요성들을 각인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또는 그런 투쟁들을 조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전파업이 가도 안에, 공정 안에 먹는 것들이 아니라 공장 밖에서 자동투쟁으로 이렇게 조직해 나가는 것들, 조직해 나가는 것이 이런 어떤 정치적 전파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주요한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노트란, 마지막으로 노트 준비사업의 내용과 체계를 보면, 뭐,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 4월 내에 전파업 요구 등 수출 활동의 구성 내용을 격려하는 활동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동계종의 이해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서, 각종의 지정사업 및, 지정사업 창 및, 그다음에 일반 노동자들의 어떤 경제 요구 자체를 파악하고 그것을 계급적으로 정립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면서 이것이 노트단으로서의 어떤 전환 과정 또는 조직 과정의 기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유도청 뭔가의 일시백 십진법 요구들 이 요구를 좀 분석적으로 비판해보고 구체적으로 통일해가면서 대비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활동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다른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전차 비주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 그 계획들, 지원 방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토트한 차원의 어떤 계획과 실천 계획을 수립해요. 지금 아주 급박한 거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내 가능한 모든 활동량을 필지반은 조직 활동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활동을 정리하는 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정사업장 공들을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정의연직 노조간부 출신 등의 활동과 기타 노트단의 실천 방향에 동의하는 모든 조직, 미조직, 예비노동자를 조직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뭐 특정한 정치 경향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노트단 정도의 노트단이 지향하는 일정한 방향성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은 독산에 결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을 진행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종파과 관련한 정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준비기간에 좀 적극적으로 출발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단원에 들어가 있는 노조나 정장조직 단체가 여중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좀 고민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까지 경제가 너무 불분명했는데, 대본제나 대비제 가입,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활동들을 전국적, 지역적으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역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나가려면, 이때까지 어떤 기획단 차원이 아니라, 집행부 차원로, 집행부 정도의 어떤 위상을 수립도 3, 4월 달에 준비를 해서, 한 5월 1일 정도 돼서는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타 선전 순동 활동의 전개라는 부분은 한번 이때까지 해본 것이니까 한번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중국적 지역 활동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중국에서는 기존에 해왔던 것들에서 중국 총회 기획단 분들이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 지역을 아우르는 어떤 집행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 것은 의견을 드립니다.
지역에서는 역시 지역총회가 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걸 담당하는 실무단이 별도로 구성되어야 된다. 이런 이런 협의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상을 드리고 빨리 저를 마치겠습니다. 그 자료에 나온 것은 의견인데요. 자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쭉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뭐지 한번 토론의 집단의 준비 모임을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총파업 실천단 내지 총파업 선봉대 이런 것들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저 노동해방에서 제안했던 그 장면법, 그 총파업 승리와 노동해방으로 전진하는 노동자 투쟁단 이라는 명칭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향과 목적, 활동, 그 방식 이런 것들 다 밝히고 있다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그런 점은 전반적으로 공감한다라는 전제 위에서 가급적이면 그러면 이 정치 총파업의 상이라는 것인가, 그것은 어떻게 조직하는 것인가, 즉 만약에 그런 노동자 투쟁단 같은 것이 건설된다면 그 건설된 노동자 투쟁단은 어떤 활동과 역할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쪽에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뚜벅이로 수많은 투쟁사업장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이제 희망뚜벅이 기간 중에 일정한 정리가 이루어진 사업장으로 세종호텔 정도가 유일한데요. 물론 세종호텔도 완벽한 승리는 아니죠. 뭐 징계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다만 후보는 남았습니다만. 그리고 희망투벅이의 힘으로 뭐 세종호텔 투쟁이 그렇게 정리될 수 있었던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망투벅이로 많은 투쟁사업장들이 모였고 어쨌든 혼자 싸울 때보다는 같이 싸우니까 얼굴 표정도 밝아지고 그리고 수많은 동지들이 알게 되고 그 공간에서 부대끼면서 가기 때문에 혼자 싸울 때보다는 더 유리한, 더 표정이 밝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그들 요구에 근처라도 근접한 사업장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완전한 승리를 쟁취했던 사업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인천공항 세관 노동자들 투쟁인데요. 여기는 공항에 수화물 태그를 붙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도급 노동자들이죠. 한창업체. 그 노동자들이 작년 12월 31일 딱 조합원들만 집단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딱 18회, 18일간의 농성을 통해서 전원 고용 승계 쟁취를 했죠. 최근 투쟁사업장 타결될 때 보이는 한두 명은 책임져야 된다라거나 뭐 순차적 복직 뭐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원 고용 승계로 100% 승리를 거머쥐었는데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인천공항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 4만 명의 노동자들 중 똑같은 처지에 있는 도급 노동자들이 95%에 달합니다. 정규직 노동자들 거의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농성을 시작하자마자 인천공항 전반적으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 들썩임이 어느 정도냐면 1월 18일 타결되기 직전인 1월 16일에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기 이릅니다. 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내용까지, 즉 투쟁을 무마시키려는 그런 기획으로 정부가 그런 이 비정규직 대책까지 발표를 했지만 오히려 그 시점에 싸움을 더 밀자라고 판단했고 그리고 결국 18일날 아주 짧은 그 기간 안에 승부를 본 건데요. 전원 고용 승계하기에 이릅니다. 그 중요한 원동력은 이들의 투쟁이 불가피하게 참 운 좋은 조건입니다.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있는 노예는 투쟁이죠. 그냥 공장에서 싸우는 투쟁하고 조금은 다르죠. 수많이 널려있는 미조직 노동자들이 이들의 투쟁을 봅니다.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썩입니다. 들썩이다 보면 자본가들 입장에서 차라리 저 투쟁이 투쟁의 기운과 바이러스가 다른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스며들기 전에 차라리 타결 지음으로써 회사 안에 복귀시켜서 차라리 통제를 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판단, 위기의식이 들 때 그 타협에 이른다는 점인데요. 그 인천 세관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쌍차 희망텐트 연대 투쟁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집단적으로 연대를 했었죠. 즉 자기 사업장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 투쟁의 기운을 주변으로 퍼뜨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중요한 원동력과 에너지가 되었고, 현재 그 미조직 노동자들이 들썩거리고 있다는 점, 즉 재작년이나 한 3년 전, 4년 전 같으면 이런 싸움이 있었다고 해서 미조직 노동자들이 들썩거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즉 미조직 노동자들에게도 상당한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시점에 왔다. 그래서 싸우고자 하는 노동자들, 그 노동자들이 미조직 노동자들 쪽으로 접근해 간다면 양쪽에 모여든 에너지가 같이 발산하고 주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런 판단입니다. 이것은 정세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한국의 정세는 참 독특합니다. 지금 그리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가들에서 벌어지는 긴축재정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임금 삭감, 공공부문 사유화, 이런 것이 전반적인 세계적인 추세인데 한국에서는 박근혜조차 복지를 얘기합니다. 황당한 상황이죠. 그러나 이 상황은 머지않아 세계 대공황의 전개 양상에 따라서 불과 1, 2년 지나지 않아서 한국의 상황 역시 그리스나 미국이나 이런 곳과 별 다르지 않은 상황으로 몰려갈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용 빼는 재주가 없는 한. 한국이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건 이미 98년 IMF를 겪으면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비정규직이 늘려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공황의 여파를 덜 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나라들도 지금 미친듯이 비정규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 한국이 누려왔던 유리한 조건은 전혀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미국도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비정규직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이 누려왔던 그런 조건은 이제 평준화되어 가기 시작했다. 따라서 한국 경제 상황도 머지않은 그 시점 안에 세계 경제의 흐름을 같이 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그것이 몰고 올 공포, 그리고 그것이 몰고 올 공격, 이런 것의 실체들을 조직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미조직 노동자들도 점차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시점으로 치달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정세의 변화라고 생각되고요. 따라서 저희들이 정치 총파업을 얘기하는 것은 그것의 요체는 단순히 야권연대가 아니라 정치 총파업이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덧붙여집니다. 조직 노동자들만의 자신의 요구, 이해, 방어를 위한 총파업이 아니라 조직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의 단결을 만들어내는 정치 총파업입니다. 위로부터 관료적으로 선언되는 총파업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만들어가는 정치 총파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물론 개별적인 투쟁들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그 투쟁을 더욱 거대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정치 총파업의密도를 쌓아갈 것입니다. 쌓아가지만 정치 총파업은 그런 개별적 투쟁들의 총합도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그 관계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윤태웅 동지 발제하실 때는 현차 비지회 투쟁에 대한 면밀한 계획,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거대한 투쟁으로 승화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투쟁이라는 현재 조건에서 쌍차 투쟁하고 현차 비지회 투쟁에 굉장히 주목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투쟁에 대한 연대 투쟁이 곧바로 정치 총파업인 것은 아니지만 정치 총파업의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투쟁으로서 쌍차 투쟁과 현차 비지회 투쟁이 놓여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쌍차 투쟁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토론이 있어왔고, 또 이제 이것이 현재 조건에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희망투법이라는 형태로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추후에 잠깐 언급하기로 하고, 현차 비지회 투쟁의 전망, 제가 생각하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전망 속에서 이 현대차 비정규직 그 투쟁 및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화하는 투쟁을 승리를 이끌 것이냐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승리의 요체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총궐기를 만들어내는 투쟁으로
그 투쟁의 대표주자로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전개하겠다라는 자세, 즉 이 투쟁에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담겠다. 이 투쟁에서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마음을 사겠다라고 하는 자세와 조건으로, 요구로 싸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 투쟁이 올해 저 사내하청 투쟁도 있지만 주간연속 2교대 투쟁이 또 하나 주어지죠. 단순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투쟁이 과연, 저는 그 대법원 판결 나고 나서 현장에 이 기세들이 쭉 올라오고 있는데요. 불과 2, 3개월도 가지 않아서 제 생각에는 재작년 25일 파업을 벌렸던 그런 기운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예. 그렇다면 거기서 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렇게 모여서 재작년에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25일 파업을, 점거 파업을 몇십일 더 연장하고 조금 더 세게 하면 그러면 이 투쟁을 승리할 수 있는 거냐. 대법원 판결이 맞다. 대법원 판결이 입각해서 불법 파견 노동자들 정규직화해라 라고 하는 요구를 내걸고 싸움이 이길 수 있는 거냐. 과연 그 물음 앞에 우리는 서 있다고 생각하고요.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싸워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다. 이 투쟁이 그러니까 수많은 그 조선소 철강소 그리고 이 판결을 받지 않은 수많은 사내하청 노동자들, 미조직 노동자들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차 비정규직은 참 좋겠다. 대법원 판결이라도 있어서. 즉 그들의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입각해서 불법 파견 정규직화하라는 것은 현대차 비정규직만의 그들만의 리그이고 그들만의 투쟁입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겨서 이기게 된다면 우리 사업장에도 조금의 영향은 있겠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서고 싸워야 될 같은 저 싸움의 운명이 결국 내 운명을 함께 결정할 것이다 라는 인식으로까지 가질 못합니다. 그런 싸움을 해서는 결국 25일 파업과 같은 것을 아무리 길게 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투쟁의 기운이 줄어들고 좁아들고 전망이 얕아지는 그런 싸움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이 싸움에 현대차 현장에 있는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지금 비조합원들을 포함해서 2차, 3차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 법정 최저임금 받고 있는 2, 3차 하청 노동자들, 그리고 식당 노동자들, 그리고 통근버스 노동자들, 그 회사의 부품을 대는 화물 트럭 기사들, 그리고 완성차 출고를 담당하는 카캐리어 기사들을 비롯한, 그리고 바깥에서 이 회사의 부품을 대고 있는 부품상 중소형제 사업장 노동자들의 그 요구를 함께 내걸지 않는 한,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사지 않는 한, 이 싸움에서 승리의 전망은 결코 열리지 않는다. 2010년 25일 점거파업할 때 수많은 노동자들이 그 비정규직 점거파업을 지지했습니다. 지지했던 중요한 이유는 대법원 판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트위터건 뭐건 어느 공간에서건 항상 외쳤던 이 슬로건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만은 비정규직 연차를 물려주지 말자. 그 싸움의 선봉에 현대차 비정규직이 서겠다. 이 슬로건은 사실은 현대차 비정규직만이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들의 가슴을 울리는 얘기입니다. 이미 40대가 되어버린, 그래서 정규직의 꿈을 접어버린 그런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그래 나는 몰라도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이 비정규직 제도를 물려주지 말자.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이 것에 선봉에 싸운다면 나는 당연히 저 투쟁에 함께하겠다, 지지하겠다, 지원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품었더랬습니다. 이를테면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싸우지만 그것은 단순히 불법 파견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판결과 유사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요구를 품겠다. 그런 자세와 요구로 투쟁을 격발시키자는 겁니다. 주간연속 2교대가 갑니다. 주간연속 2교대 투쟁 역시 마찬가지죠. 이 싸움이 과연 어떤 노동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통근버스 기사들에게는 지지를 받고 있는가?
주간연속 이교대 지금 노사가 대략 얘기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새벽 6시 40분에 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 12시에 끝나고 잔업 1시간 8+9 시스템으로 가면 새벽 1시에 끝납니다. 통근버스 기사들 새벽 5시부터 일 시작하고 새벽 3시, 4시가 되어야 일이 끝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노동 강도 강화로 귀결됩니다. 과연 그 통근버스 기사들은 같은 노동자로서 이 주간연속 이교대 투쟁을 지지하고 있는가? 식당도 조건이 완전히 달라지죠. 몇 시부터 밥 먹고 몇 시부터 밥을 준비해야 되는지가 다 달라집니다. 그럼 과연 이 주간연속 이교대 투쟁은 식당 노동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가? 아니 과연 그 노동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고서 이 싸움을 도대체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겠다는 것인가? 이 점을 분명히 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싸움의 끝에는 통근버스 기사들 도대체 회사 안에 휴게실이라도 만들어주고 새벽에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면 합리적인 교대적으로 개편되도록 만들고 그리고 잠자리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니까 잠시 눈을 붙일 수 있는 숙소라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를 같이 내걸고 식당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함께 내걸고 그리고 2, 3차 하청 노동자들 법정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것에 맞서 물가 폭등이 어마어마한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를 함께 품는 그런 투쟁으로 격발을 하자는 겁니다. 그 요구를 내걸고 현대차 공장 울타리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부품사, 공단까지 두들기는 그 미조직 노동자들에게까지 다가서는 투쟁을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건 그 소수의 이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전망으로 가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해본 바가 있는데 올해 5월 1일에는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 1만 명의 노동자들 모으자 공장 내에 있는 정규직 3,000명, 사내하청 3,000명 그리고 바깥에 있는 미조직 노동자와 연대단이 4,000명 그런 투쟁을 조직하고 그 집회 전체를 미조직 노동자와 밑바닥 노동자의 요구가 샘솟는 그런 것이 절절 넘치는 물가 폭등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해야 된다. 제발 마음대로 해고하는 이런 것들 없어야 된다. 지들 멋대로 폐업하고 임금 체불하는 거 이제 그런 놈들 다 잡아쳐놔야 된다. 라고 하는 요구로 들끓게 만들고 6월달에는 어쨌건 경고파업이라는 의미에서 금속노조의 임단협 합법파업 공간이 열립니다.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합법파업 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그 합법파업 공간을 활용해서 이번엔 3만에서 5만을 한번 모아보자. 이런 요구를 내걸고 조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메이드에 1만 명을 모아내기 위해서 4월 달에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전체 조합원을 군사조직, 전투조직으로 재편하고 10명 1조 단위로 조를 편성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1회는 잔업을 거부하고 주변 공단의 사업장에 그 사업장은 잔업을 하고 있을 테니까 퇴근 시간에 맞춰서 우리의 요구를 담은 선전선동전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5월 1일 날 이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일이다. 이날은 일하지 않아도 8시간 임금을 고정받아야 되는 그런 날이다. 제끼고 5월 1일 날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 모여서 당신들의 요구를 그리고 우리들의 요구를 함께 얘기해보자 라고 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마찬가지로 6월달 합법화합 공간이 열린다면 그 공간을 활용해서 3만 5만 사실 그런 문제의식이 희망버스를 만들어냈던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저 싸움에 단순히 현대차 비정규직 운명이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 전체 노동자의 운명이 걸려있다라고 생각하면 정부에서 희망버스가 조직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정신을 현대차 비정규직 투사들, 지도자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수많은 선동을 해내고 각종 집회에 연설해서 이런 정신을 담은 연설을 해낸다면 사실 그게 한진중공업에서 김진숙 동지가 했던 역할이죠. 그런 역할들을 현대차의 주요한 비정규직 투사들이 중요한 선동으로 연설로 만들어내고 거기 모인 노동자들을 그런 전망으로 충만하게끔 신이 나서 떠들고 조직하고 그런 실천을 조직한다면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정말로 이제 불법 파견 대법원이 확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은
그래 판결난 한 명이다 라고 하는 오만한 현대차 사측에 맞서서 진짜 결정적인 투쟁을 전개할 때에는 그 투쟁을 중심으로 10만 20만 명이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고 결정적인 투쟁을 준비해가는, 때리고 또 때리는 현대차 사측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몽구에 맞선 투쟁이 아니다. 한국의 비정규직 제도에 도전하는 싸움이다. 사실 그런 투쟁을 만들어 간다면 이것은 정치 총파업을 촉발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총합이 정치 총파업은 아닙니다. 이런 전망을 가진 활동이 각 지역에서, 이를테면 경기지역이나 경주지역 금속사업장들은 자기 합법 파업 공간에 현장에 있는 산해하청 노동자들 그리고 주변의 공단 노동자들에게 같이 메이데이와 합법 파업 집회 때 혹은 노동조합의 체육대회 행사 때 함께 하자라고 끌어모으고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마찬가지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싸움, 그런 싸움들이 만들어졌을 때 어디가 한 곳에서 방아쇠가 당겨진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정치 총파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이언처 동지들이 희망뚜껑이로 모여서 시청광장 점령운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과연 올바른 전술인가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만약에 이게 이런 정신에 입각한 정치 총파업을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싸움으로 방아쇠 역할을 하려면 저는 서울 지역에서 그 짓을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지역에서 미조직 노동자들 가장 손쉽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청광장에서 만약에 노숙을 하고 농성을 한다면 새벽 첫 지하철과 새벽 첫 버스는 100% 미조직 노동자들로 가득 찹니다. 청소 노동자들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을 출퇴근하는 그런 노동자들 혹은 파견업체한테 노동력을 팔러가는 그런 노동자들로 가득 찹니다. 그들을 상대로 우리가 시청광장에 왜 모였는가를 얘기하고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를 내걸고 광장 점령운동을 확대하자고, 이곳에 모든 미조직 노동자들 같이 모이자고, 5월 1일 날은 정말 메이데이 총파업을 한번 해보자고 라고 하는 정신을 선전선동 해내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전진해 간다면 그 역시 이런 정치 총파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점들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 총파업을 만들어가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간략하게 문서에는 내놨습니다. 물론 이 요구로 제한하자거나 이 요구를 내걸어야만 정치 총파업이 조직될 거다라고 하는 옹졸한 생각으로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과연 이런 요구가 정치적이긴 하냐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분노를 모아나가고 그 분노에 불을 댕길 수 있는 요구가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고 검토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에 불이 댕겨지면 이른바 야권연대라고 하는 세력이 중재단이라는 미명하에 계급투쟁을 봉쇄하려고 나타납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진정한 야권연대 반대이고, 그것을 넘어서는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 총파업을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야권연대를 폭로하고 극복하고 넘어서고 노동자기구의 진정한 대안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투사들을 양성하는 계급투쟁의 학교로 정치 총파업 조직화의 길을 함께 열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발제를 마치겠습니다.